네. 예고는 이미 미리 해드린 것 같은데요. 바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권성동입니다. 겁먹었잖아요. 펑크난 줄 알고 대표님. 어디 가셨던 거예요? 네, 무구문에 나가지고 전화 벨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일단 가장 급한 게 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예. 그 당에서도 좀 뭐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핵심 내용이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워낙 이제 물가가 지난해 대비해서 5월 달에도 5.4% 올랐고 또 수입 물가는 36%나 폭등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의 이 물가 인상 요인은 대부분 외생적 요인이에요. 그렇죠. 예.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공급망이 교란이 오거나 또 가스, 뭐 석유 가격이 인상 등등인데 사실은 이게 외부 요인에 의한 물가기 때문에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내년 1년 최소한 1년은 가거나 1년 반 이상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나 당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가 및 민생 안정 특위를 구성했고요. 거기서 좀 유류세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좀 요청을 했고 정부에. 네. 그리고 이제 품목 할당 관세도 좀 양을 좀 늘려라. 이게 이제 주로 농수산물이거든요. 예. 근데 이 농수산물을 또 과다하게 수입을 하면은 국내 농가에게 또 이 그렇죠. 예. 피해가 가고 또 적게 하면은 물가를 잡는데 아무런 또 효과가 없고 그래서 거기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부에서 그 할당 관세 발표를 했지만 인하하겠다 발표를 했지만은 조금 더 대상이나 양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같은 경우는 그 이 법을 손질하지 않고도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가 알아서? 지금 탄력세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력이 있어서 예. 탄력세율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일단은 그 탄력세율을 조금 더 인하하는 게 좋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낮추려면은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럼 법률 개정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혹시? 지금 뭐 이게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예. 일단 저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예, 그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와 호흡도 맞춰야 되고 또 세수 문제도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물가하고 또 이제 어찌 보면 직접 연결되는 게 전기료인데 지금 한전이 정부에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3원 올려야 된다라는 지금 방금 보고를 했잖아요. 예. 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냐. 그 폭은 뭐 정부하고 한전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률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이걸 억누른 거예요. 그러다가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숨통을 좀 틔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뭐 대선 지선이 있으니까 이번 새 정부를 이렇게 넘긴 그런 상황인데 뭐 한년 적자가 뭐 누적 적자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100조 가까이 된다 그러고 하니까 이거는 뭐 반영을 안 해주면은 시장이 저는 왜곡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반영을 안 해주면 결국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일부분이라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한계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인상 인하 최대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원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한전은 이제 최대치인 3원을 이제 보고를 했던데 3원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정부가? 아니면 조금 적게 할까요? 뭐 3원까지 지금 물가가 고물가 상황인데 최대치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이 그 전기료 인상 대상 시기가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잖아요. 그러면 한여름이고 에어컨 많이 써야 되고 전기 엄청 써는 계절인데
그러면 에너지 약자에 대한 좀 지원책도 같이 강구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네네네. 여러 가지 상황을 이번에도 경제 운영 방향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 관련해서 좀 그 이 질문까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도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전문가들 그 견해를 좀 여쭤봤더니 어차피 지금 뾰족수가 없자면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야 되고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금융약자한테 이게 그러니까 폭탄이 될 수가 있는데 금융약 재정을 풀어서라도 금융약자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대표님?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뭐 시장이라는 것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돈이라는 것이 금리가 높은 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는 거고, 근데 미국이 벌써 어제 0.75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지고 네. 기준금리가 1.5에서 1.75가 됐거든요. 예. 연말 목표치가 3.4%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1.75가 그렇고 아마 한은 총재도 빅스텝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는 거 보면은 이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고 이 인플레이션이 되면 더 많은 피해를 가니까 아마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면은 영끌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이 세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금리 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금융 전문가들 또 네. 정책 당국에서 좀 더 깊이 그러니까요.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구입 자금을 변동금리로 이렇게 구입한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피해가 더 클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줘야 된다. 변경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가 좀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십사 그러니까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도 정부가 검토하도록 네. 당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어제 그 발표했던 그 경제 정책 방향에서 핵심은 법인세율 내리고 보유세 완화하고 규제 완화. 그래서 민간 주도 성장 쪽으로 기조를 잡아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지금 그 세율을 지금 만들려면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일단 당연히 뭐 국회에서 통과가 되죠. 예. 근데 일단 민주당이 협조할까요? 이게 이제 네. 뭐 쉽지는 않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민주당과 우리 철학이 다른 민주당은 정부 주도 세금 주도의 그런 정책을 했고 지난 5년간 네. 우리는 그런 정부 세금 주도의 정책이 실패를 했다. 네. 값싼 제일 나쁜 일자리만 양산을 했고 오히려 국가 부채, 정부 부채를 400조나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컸다. 네. 결국 민간의 세법을 찾아야 된다. 민간에 활력을 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도약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법인세인데 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해외 자본이 국내 투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이 비싸니까 세금 싼 나라 가게 돼 있거든요. 네. 다 아시다시피 다 글로벌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대기업들이 물론 수출 다변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법인세가 비싸니까 법인세가 싼 나라로 뭐 베트남 가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건비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법인세율이 OECD 평균 21.5%인데 최고 우리가 25% 높아요. 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낮춰야 된다. 낮춰서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하고 투자를 활발하게 하면은 결국은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정부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제가 설득하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세법 개정 시점은 가을 정기국회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법안을 내고 하면은 정기국회 지금이야 뭐 이제 6월 거의 이제 중순이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타결된다 하더라도 7월 임시국회는 좀 시간적으로 촉박하죠. 아무래도 충전 기간도 있고 이러니까. 예. 그러면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사항으로 뭐를 꼽고 있는 겁니까?
워낙 많아가지고 모든 분야에. 그러면 대표님 예. 그 입법 관련해서 요것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그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을 보면 그 당시 민주당도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의당에서 뭐 단식, 농성 이런 걸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여론이 이제 압박을 가하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론에 이게 이제 밀려서 들어간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법의 법규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성의 원칙도 떨어져서 굉장히 불명확하고 해석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 또 과잉 금지 원칙에도 반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재 예방을 위해서 재해 예방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육도 시키고 주의도 주고 다 했는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걸 경영자에게 아무런 관여도 안 하는 최고 경영자나 그 간부들에게 이걸 책임을 묻겠다는 거는 이 형법의 기본 원칙인 기대 가능성이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 이런 또 도구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범죄가 줄어든다는 거는 진짜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었는데도 대형 사건이 팡팡팡팡 이제 또 터지고 있잖아요. 대형 재해가. 네. 우리가 살인죄를 아무리 형량을 높인다고 살인죄가 이 살인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보다는 예방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로 이걸 좀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쭤볼 게 많아서 지금부터 짧게 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처리되려면 이제 후반기 원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은 안 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에서 그냥 제가 한번 단도직입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뭐 민주당 안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개특위를 받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받는 이런 카드는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원구성 협상인데 갑자기 사개특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나는 이상하고요. 그냥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하면은 금방 끝납니다. 나머지 상임위는 뭐 저쪽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아는데 그 양보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주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나머지 상임위 배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근데 자꾸만 다른 걸 꺼내들어요. 뭐 그것도 꺼내들고 또 우리가 그 소위 그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헌재에서 제소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취하하라는 얘기 요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결국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똑같아. 저는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 사태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기자가 물어서 답변을 했는데 예, 저 의견을 물으니까 원내대표로서 의견을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기자가 물었으면. 네. 그런데 두 분이 정부의 핵심 부처예요. 방통위나 이것이. 네.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가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행정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합니까?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방통위는 우리가 나중에 정권을 만약 이껏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다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방통위나 권익위 같은 경우는 좀 중립기관 어떤 정책기관이라니까 좀 성격이 좀 약간 다른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미디어 특위는 거의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죠? 글쎄요, 제가 거기에 관해서는 보고를 받은 자세한 보고를 받지 않아서 뭐 미디어 특위 멤버들이 와서 가끔 보고를 하긴 하는데 예. 지금 뭐 국회가 올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다만 우리 당 미디어 특위 의원들은 나름대로
뭐 모여서 연구도 하고 자기 알겠습니다. 입장들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